똑똑 솔깃한 라디오. 농담. 이 문제.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변신. 프란츠 카프카. 3. 한 달 이상을 그레고르가 시달렸던 심한 부상은 아무도 감히 제거시키려 하지 않아 사과가 눈에 보이는 기념으로 그의 살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아버지에게까지도 그레고르가 비록 지금 슬프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꺼림칙함을 눌러 삼키고 참는 것이, 별 도리 없이 참는 것이 가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인 식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비록 그레고르가 부상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어쩌면 영영 상실했고 지금으로서는 자기의 방을 가로지르는데도 늙은 상위 용사처럼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하더라도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상태가 이렇듯 악화된 대신 그의 생각으로는 아주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언제나 저녁 무렵이면 그가 벌써 한두 시간 전부터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 보면 거실 문이 열려 그는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게 자기 방의 어둠 속에 누워 불 밝혀진 식탁 곁에 앉은 온 식구들을 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모두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전과는 아주 딴판이게 들어도 좋았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레고르가 작은 여관방에서 피곤에 지쳐 눅눅한 이부자리에 몸을 던져야 할 때면 언제나 약간의 그리움을 품으며 생각했었던 옛날의 활기찬 담소는 아니었다. 지금은 대체로 몹시 조용하게 지낼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을 들고 나서 곧 안락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서로서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어머니는 등불 아래로 몸을 깊이 앞으로 숙인 채 양장점에서 맡긴 발 고운 난제리를 바느질했으며 점원자리를 얻은 누이 동생은 앞으로 더 나은 지위에 이를까 하여 속기와 불어를 익혔다. 이따금씩 아버지가 잠이 깨어 마치 그 사이에 본인이 잠을 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양 어머니에게 당신 오늘도 바느질 참 오래도 하는구려 하고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지친 채 마주보며 웃는 사이 금방 다시 잠이 들었다. 일종의 아집으로 아버지는 집에서도 자신의 사원 제복을 벗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잠옷이 그냥 옷걸이에 걸려있는 반면 아버지는 완전히 옷을 차려입은 채 자기 자리에서 졸고 있었다. 마치 언제나 일할 태세가 되어 있고
여기서도 상사의 음성을 기다리고나 있는 듯이. 그리하여 처음부터 새 옷 티가 안 나던 제복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온갖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잃어 그레고르는 자주 저녁 내내 온 사방에 얼룩이 지고 언제나 닦여진 금단추로 빛나는 옷, 그 옷에 감싸여 늙은 잠자씨가 지극히 불편하게 그러면서도 고요히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시계가 10시를 치면 어머니는 곧장 낮은 소리로 아버지를 깨워 잠자리로 가라고 다그쳤다. 여기서 잠을 잡아야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6시 정각이면 일을 시작해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제대로 잠을 자는 것이 지극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완이 된 이래로 아버지를 사로잡은 고집에 빠져 아버지는 언제나 규칙적으로 잠이 들면서도 아직 좀 더 오래 식탁 곁에 있겠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움직여 안락 의자에서 침대로 자리를 바꾸어 놓기가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들었다. 그럴 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조그맣게 이런저런 말로 경고를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사보고 싶어 하는데 15분 동안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며 눈을 감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귀에다 대고 아첨의 말을 하고 누이 동생은 어머니를 도우려고 할 일을 제쳐놓지만 아버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더욱 깊숙이 안락의자에 파묻힐 뿐이었다. 여자들이 겨드랑이를 잡을 때 가서야 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번갈아 보며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이것이 내 옛 시절의 평화로구나.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바느질거리를, 누이 동생은 펜을 황급히 내던지고 아버지를 뒤따라 달려가 계속 도움이 되고자 했던 반면 아버지는 두 여자에게 의지하여 마치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이 더없이 무거운 짐이나 되는 듯이 성가셔하며 몸을 일으켜 여자들이 자신을 문까지 이끌어가게 내버려 두었다가 문에 이르면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고는 거기서부터 혼자서 걸어갔다. 이 닳도록 일하고 지쳐 빠진 식구들 중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레고르 걱정을 해줄 시간이 있겠는가. 가게가 점점 빠듯해져 갔다. 하녀는 내보내고 뼈대가 굵고 흰머리를 산발한 거구의 파출 가정부가 아주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왔고 다른 모든 것은 어머니가 많은 바느질 일을 하면서 해냈다. 전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즐거운 모임이나 축제일 같은 때 기쁨에 넘쳐 달았던 여러 가지 대물림 장신구들이 팔리는 사태마저 벌어진 것이었다. 저녁에 식구들이 받고자 하는 값을 다 같이 상의할 때 그레고르가 들으니 그랬다. 가장 큰 탄식은 그러나 언제나 그레고르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너무도 큰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자기야 적당한 상자에 공기통할 구멍이나 몇 개 내면 쉽게 수송할 수 있는 만큼 이사를 가로막는 것이 그에 대한 고려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간파했다. 식구들로 하여금 집 바꾸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지없는 절망과 일가 친척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가 없을 만큼 자신들이 불운에 아주 져버렸다는 생각이었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식구들은 그 극단까지 충족시키고 있었으니 아버지는 하급 관리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으며 누이 동생은 고객들의 명령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이리저리 뛰고 있었으나 식구들의 힘은 이미 그 이상은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아버지를 잠자리로 데려다 놓은 다음 돌아와서 일거리는 놓아두고 가까이 다가와 뺨을 바싹 대고 앉아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며 저기 문 닫아라 그레테야 하고 그리하여 옆에서는 여자들이 눈물을 섞거나 아니면 눈물조차 없이 식탁을 응시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시금 어둠 속에 있을 때면 그레고르는 등허리의 상처가 처음처럼 아파왔다. 며칠 밤 며칠 낮을 그레고르는 거의 잠을 못 자며 보냈다. 이따금씩 그는 다음번 문이 열릴 때면 가족의 문제를 전과 아주 똑같이 자기가 떠맡으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 속에서 오랜만에 사장과 지배인, 점원들, 워낙 아둔한 심부름꾼인 견습생, 다른 가게의 친구 두셋, 어떤 시골 여관의 하녀, 사랑스러운 잠깐의 추억, 그가 진정으로 그러나 너무도 뜸들이며 구원했던 어떤 모자점 여회계원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 모두가 낯선 사람 혹은 벌써 잊혀진 사람들에 섞여 나타났으나 그와 그의 가족을 돕기는커녕 그들은 모두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그는 기뻤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조금도 자기 식구들 걱정을 할 기분이 아니었고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는 데 대한 분노만 가득 찼고 자기가 무엇이 먹고 싶은지 상상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찬광 안에 들어가 거기서 배야 안 고프지만 자기 입에 맞는 것을 먹을지 계획을 세웠다. 무엇을 주어야 그레고르 마음에 들지 이제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누이 동생은 아침과 점심때 가게로 달려가기 전 황급히 발로 아무 음식이든지 되는 대로 그레고르의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가 저녁이면 음식을 어쩌면 맛이라도 보았는지 아니면 아주 빈번히 그랬다. 영 손도 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빗자루를 한번 휙 둘러 쓸어냈다. 이제는 늘 저녁에 하는 방 치우기도 그보다 더 빠를 수는 없었다. 벽들을 따라 더러운 띠가 생겨났고 여기저기 먼지 덩어리와 쓰레기 뭉치가 널려 있었다. 처음에는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이 올 때면 쓰레기가 널려 있는 곳에 서 있음으로써 누이 동생을 어느 정도 나무라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특별히 표가 나는 구석에 서 있어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러 주일을 거기에서 꼼짝 않고 있었더라도 누이 동생을 개선시키지는 못했으리라. 누이는 그와 꼭 마찬가지로 더러움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기로 결심을 한 것이므로 그러면서도 누이는 아주 유별나게 예민해져서 식구들이 모두 예민해지긴 했지만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일이 자기 일로 남겨져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켰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 방의 대청소를 시작하여 물을 몇 양동이씩이나 쓰고 나서야 일이 되었는데 아무려나 많은 습기가 그레고르를 괴롭히기도 해서 그는 성이 나서 꼼짝 않고 장의자 위에 퍼져 누워 있어야 했다. 어머니도 벌을 면치 못했다. 저녁에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의 방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극도로 마음이 상해서 거실로 달려나오더니 어머니가 진정시키려 두 손을 쳐들었건만 그의 아랑곳 없이 발작적인 울음을 터뜨려 부모님은 아버지는 물론 놀라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처음에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바라보기만 하더니 드디어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여 오른쪽에서는 아버지가 그레고르 방을 누이 동생이 청소하기에 맡겨두지 그랬느냐고 어머니를 나무라는 한편 왼쪽에서는 누이 동생이 이제는 오빠 방 청소도 못하게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고 누이 동생은 흐느끼느라고 몸을 덜덜 떨며 작은 두 주먹으로 식탁을 쳤고 그레고르는 문을 닫아 이 광경과 소음을 막아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화가 나서 커다랗게 씩씩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직장일로 기진맥진해져서 그레고르를 전처럼 돌봐주는 일이 지긋지긋해져 버렸다 해도 아직은 어머니가 절대로 누이 대신 들어와서는 안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레고르는 소홀히 되지 않았다. 이제는 가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늙은 과부는 그녀의 긴 인생에서 자기의 튼튼한 뼈 덕분으로 더없이 고약한 일마저도 극복해온 듯 그레고르를 기실 조금도 혐오하지 않았다. 호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은 우연히 가정부가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다가 그레고르를 보아버려 화들짝 놀란 그는 아무도 몰아대지 않았건만 이리저리 내달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두 손을 포개 가슴을 감싸 안은 채 놀라서 꼼짝 않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이래로 그녀는 늘 아침 저녁에 잠깐씩 문을 조금 열어 그레고르를 들여다보기를 거르지 않았으니, 처음에는 이리 와봐 쇠똥구리야 라느니 이 늙은 쇠똥구리 좀 봐라 따위에 자기 딴에는 친절하다고 여기는 말을 해가며 자기한테로 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걸면 그레고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었다. 마치 문이 열려져 있지조차 않은 듯이. 이 가정부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를 쓸데없이 방해하게 내버려두는 대신 차라리 그의 방을 날마다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면.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어쩌면 벌써 다가오는 봄의 표시인 듯 거센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가정부가 또다시 그녀의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하도 화가 나서 공격이라도 하려는 듯, 그러나 느리고 힘없이 몸을 돌려 그녀와 맞섰다. 그러나 가정부는 무서워하는 대신 문 가까이 있던 의자를 높이 쳐들었을 뿐이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거기 서 있는 폼을 보아 손 안의 안락 의자를 그레고르의 등허리에 내리치고야 입을 다물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돌리자 그러니까 더는 안 되겠지 하고 말하며 안락 의자를 태연히 구석에 다시 세워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다시피 했다. 우연히 갖다 놓은 음식 곁을 지나갈 때만 그는 장난삼아 한 입 집어가지고는 여러 시간을 그대로 물고 있다가 대개는 다시 뱉어버렸다. 처음에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음식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자기 방의 상태에 대한 슬픔이라고 생각했으나 곧 방의 변화와는 화해했다. 사람들이 다른 데에 어질러둘 데가 없는 물건들을 이 방에 들여다 놓는데 익숙해졌는데, 그런 물건들이 이제는 많이 있었다. 방 하나를 새 하숙인에게 세놓았기 때문이다. 이 진지한 신사들은 셋 모두가 그레고르가 한번 문틈으로 보니까 텁석불이 수염이었다. 자기들 방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여기에 일단 새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집안 살림에서, 그러니까 특히 부엌에서의 질서를 거북스러울 정도로 존중했다. 쓸모없는 잡동사니 혹은 심지어 때 묻은 자질구레한 것들까지도 그들은 견디지를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집기들을 가져왔다. 이런 이유로 팔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버리고 싶지도 않은 많은 물건들이 남아돌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레고르의 방으로 떠돌아왔다. 부엌에서 재 담는 통과 쓰레기통까지도. 당장 쓰이지 않는 것이기만 하면 언제나 몹시 서두르는 가정부는 그냥 그레고르의 방으로 쳐넣었는데, 그레고르에게는 다행히도 대개 해당 물품과 그것을 잡은 손만 보였다. 가정부는 어쩌면 시간과 기회가 닿으면 물건들을 다시 가져오거나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다버릴 생각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만일 그레고르가 그 잡동사니를 해치고 들어가 움직여 놓지 않았더라면 물건들이 처음 던져졌던 그 자리에 마냥 놓여 있었을 터였다. 처음에는 기어다닐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랬으나 나중에는 점점 재미가 났기 때문에 그랬다. 비록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면 죽도록 피곤하고 슬퍼져 다시 여러 시간을 꼼짝달싹도 못했으면서도 하숙인들이 이따금씩 집에서 함께 쓰는 거실에서 저녁을 들었기 때문에 거실로 통하는 문은 이따금씩 저녁에도 잠겨 있었다.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문이 열리는 저녁들조차 남김없이 이용하지 않고 식구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자기 방에 가장 어두운 구석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정부가 거실로 통하는 문을 약간 열어두어 하숙인들이 저녁에 들어와 불을 켰을 때까지도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레고르가 식사를 했던 식탁 윗자리에 앉아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쥐었다. 곧 고기 접시를 든 어머니가 문에 나타났고 어머니를 바싹 뒤쫓아 켜켜로 높이 쌓은 감자 접시를 든 누이 동생이 나타났다. 음식은 무럭무럭 김을 냈다. 하숙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접시 위로 마치 먹기 전에 검사라도 하려는 듯이 몸을 숙였고 실제로 다른 두 사람에 대해 권위자로 간주되는 듯이 보이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고기 한 점을 자기 접시에 옮겨 담지도 않은 채 잘라보았는데 음식이 충분히 연하게 익었는지 혹은 부엌으로 되돌려 보내기라도 해야 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함이 분명했다. 그는 만족했고 긴장하여 보고 있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숨을 내쉬며 웃음을 띠기 시작했다. 식구들은 부엌에서 식사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방으로 들어와 모자를 손에 쥔 채 절을 한 번 하면서 식탁을 한 바퀴 돌아서 갔다. 하숙인들은 모두 일어서 턱수염에 덮인 입으로 무얼하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만 남으면 그들은 거의 말이라고는 없이 식사를 했다. 그레고르에게 이상했던 것은 먹으면서 나는 온갖 소리들 가운데서 언제나 거듭 음식을 씹고 있는 그들의 이빨 소리를 가려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레고르에게 사람이란 먹기 위하여 이빨을 필요로 하며 이빨이 없이는 제 아무리 멋진 턱이 있다 한들 아무것도 처리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라도 해야겠다는 듯이 나도 먹고는 싶다. 그레고르는 근심에 차서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저런 것들을 먹고 싶지는 않아. 저 하숙인들이 먹고 사는 대로라면 나는 죽고 말겠다. 바로 이날 저녁, 그레고르는 저녁 내내 그 소리를 들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 바이올린 소리가 부엌으로부터 울려왔다. 하숙인들은 벌써 저녁 식사를 끝내고 가운데 앉았던 사람이 신문을 꺼내어 다른 둘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이제 뒤로 기대어 신문을 읽으며 담배를 피우던 참이었다. 바이올린이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더니 일어서서 발끝으로 현관문 쪽으로 가 거기서 서로 바싹 붙어 서 있었다. 그들의 기척이 부엌에서 들렸음에 틀림없었다. 아버지가 연주가 혹 신사분들을 불쾌하게 했습니까?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 반대인걸요. 하고 가운데 신사가 말했다. 따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에게로 와서 한결 편안하고 아늑한 여기 이 방에서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오, 괜찮고 말고요. 하고 아버지가 마치 자신이 바이올린 연주가인 것처럼 소리쳤다. 신사들은 방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곧 아버지는 악보대를, 어머니는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왔다.
누이 동생은 연주를 하게끔 모든 것을 침착하게 펼쳐놓았고 전에 한 번도 방을 새놓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숙생들을 필요 이상으로 공손히 대하고 있는 부모는 감히 자기들 자신의 안락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오른손을 꼭 여민 하인 제복에 두 단추 사이에 찌른 채 문에 기대 서 있었고, 그래도 어머니는 신사 하나가 안락 의자를 권하여 앉아 있기는 했는데 안락 의자를 그 신사가 무심코 갖다 놓은 그 자리에서 옮기지도 못하여 외진 한쪽 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누이 동생이 연주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기 그 편에서 누이의 손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연주에 매료되어 약간 앞으로 나아갈 엄두를 내어 어느새 머리를 거실에 들이밀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최근 들어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고려치 않게 된 사실도 거의 놀랍지 않았다. 전에는 그러한 조심성이 그의 자랑이었는데 말이다. 또 게다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몸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의 방은 온통 조금이라도 움직일라 치면 사방으로 날리는 먼지가 가득하여 그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실오라기, 머리카락, 음식 찌꺼기를 등과 옆구리에 질질 끌고 돌아다녔던 것이다. 전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랬듯이 벌렁 드러누워 양탄자에다 몸을 닦기에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너무도 컸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인데도 그는 거실에 흠잡을 데 없는 바닥 위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아무려나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식구들은 온통 바이올린 연주에 매달려 있었고, 반면 하숙인들은 처음에는 손들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분명 누이 동생을 방해할 터이련만 그들 모두가 악보를 읽을 수 있으리만큼 누이 동생의 악보대 뒤에 너무도 바싹 다가가 있더니 금세 고개들을 숙인 채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창문으로 물러서 아버지의 근심스러운 관찰을 받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정말이지 그들이 아름답고 즐거운 바이올린 연주를 듣겠거니 했다가 실망한 듯 연주 전체가 지겨워졌는데, 다만 예의에서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게끔 내버려 두고 있다는 듯한 태도가 완연한 인상이었다. 특히 그들 모두가 식어 연기를 코와 입으로 공중에다 뿜어대는 태도를 보아 대단히 신경질이 나 있음이 역력했다. 그런데도 누이 동생은 참 아름답게도 연주했다. 누이 동생의 얼굴은 옆으로 숙여져 있고 음미하며 슬프게 그녀의 시선은 악보의 행을 좇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될 수 있으면 어쩌면 누이와 눈길이 만날 수 있도록 머리를 바닥에 바싹 붙였다. 음악이 그를 이토록 사로잡는데 그가 한 마리 동물이란 말인가. 마치 그리워하던 미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그에게 나타난 것만 같았다. 그는 누이 동생한테까지 앞으로 밀고 나아가 누이의 치마를 당김으로써 여기서는 그 누구도 자기처럼 연주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좀 들어와 달라는 암시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누이가 들어오면 다시는 내보내지 않으리라.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그의 끔찍스러운 모습이 처음으로 쓰임새 있게 될지니 자기 방의 문이란 문께에 동시에 가 있다가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서리라. 그러나 누이 동생은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자유의사로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누이는 그를 향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의 곁 장의자에 앉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누이에게 자기가 누이를 음악학교에 보내겠다는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그 사이에 불행한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난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는 아마 벌써 지나가 버렸겠지. 그 어떠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모두에게 말했었을 것이라고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 누이 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쏟으리라. 그러면 그레고르는 그녀의 겨드랑이까지 몸을 일으켜 누이가 가게에 나가고부터 리본이나 칼라를 하지 않은 채 드러내놓고 있는 목에다 키스를 하리라.